권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집권한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남북 관계라든가 또 국제 관계, 또 북한 내부의 동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스리는 의미에서 또 한 번 공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보기식 처형이나 숙청을 통해 가지고 노동당 내 특히 고위층들의 어떤 기강을 잡으려고 나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벌써 날씨가 살짝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 국제 정세도 뜨거워지고 있고요. 특히 북한 문제는 아주 핫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보지만 저희가 차가운 또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측근 실세인 조용원이 2달 가까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네, 조용원이 사라졌다는 거는 저희 북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빅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용원이 그동안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자리해온 공백이 컸기 때문이죠. 요즘 한 2달 정도 조용원이가 사라졌을 때 뭔가 북한 이 권력 이 그림을 보면 뭔가 허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조용원은 2012년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15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노동당의 비서인데 비서 중에 비서라는 조직 담당 비서예요. 노동당의 모든 그 조직 문제와 인사 문제 이런 걸 총괄하는 핵심 자리였죠. 그러면서도 조용원은 한 번도 이렇게 속된 말로 나대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삥긋삥긋 웃고 심지어 김정은 앞에서 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원이 사라졌다? 뭔가 이게 큰일이 났구나 했는데 느낌은 있었어요. 조용원이 뭔가 장성택이나 뭐 이런 다른 간부들처럼 정말 숙청되거나 처형된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김정은의 기록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 사라지기 전에 김정은을 수행했던 조용원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조용원을 정말 뭐 반당, 반혁명 이래가지고 처형해라, 숙청해라, 영원히 내보내라 이랬다면 아마 그 그림에서도 삭제가 됐을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2월 28일 날 마지막 활동을 한 지 한 2달, 4월 말에 조용원이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전면에 복귀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을 수행해서 뭐 나왔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지방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들 전시하는 행사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뭐 옆에 수행하는 사람들 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권력의 전면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은 면했지만 앞으로 조용원이가 권력 전면에 완전히 복귀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등장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용원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활동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자리했던 이런 그 과거 행적이나 이런 걸 볼 때 사실 뭐 김정은 입장에서 조용원을 지금 숙청하거나 자기 주변에서 완전히 내치거나 이래서 얻을 수 있는 실효적인 그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용원 스스로 뭔가 뭐 반역을 꿈꿨다거나 아주 중대한 실책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당 간부들의 기강 문제라든가 조직 내의 어떤 그 질서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1월 27일 날 북한이 김정은 주재로 비서국 회의를 열었었는데 그때 노동당 간부들이 뭐 술을 먹고 또 향응을 받고 어디 몰려가 가지고 좀 전횡을 부리고 이랬던 게 이제 중앙당에 보고가 돼서 김정은이가 아주 경로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 정도로 화를 낼 상황까지 갔으니 조용원 너가 책임을 지고 한 2달 정도 자숙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책벌이 내려졌던 것 같고요. 뭐 조만간에 복귀할 거라는 이런 관측 쪽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사라졌던 리일한 당비서는 어디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시면 지난해 말만 해도 김정은 옆을 조용원과 이일환 이 두 노동당의 비서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원 입장에서는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일환은 사실 1월 달에 사라졌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일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북한 정권에 기여한 바가 있고 특히 김여정이가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죠. 거기에 이제 이일환이가 부장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조만간에 또 이일환도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지만 이일환 같은 경우에는 조용원보다 권력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혹시 영원히 또 어디 나락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촉각을 세우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방상이던 강순남이 노골적 불만스러운 표정 드러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이게 우리 대통령 그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던 날 김정은이는 북한군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어요. 근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그 전투병을 파병한 그 11군단 있지 않습니까? 폭풍군단이라고 하던 그 부대의 훈련을 봤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하려고 지금 뭔가 김정은이가 마지막 점검 참관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나왔었죠.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김정은이 앉아서 지금 크게 웃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제일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11군단장 이봉춘이에요. 폭풍군단을 총괄하는. 그리고 앉아 있는 게 현재 국방장관인 국방상 노광철입니다. 김정은 뒤에 서 있는 사람 또 북한군의 전투훈련국장이니까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건 이영길 총참모장, 우리 합참의장. 이 사람들이 지금 김정은이가 훈련 보고 만족하니까 다 같이 따라 웃잖아요. 안 웃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 강순남 국방부 제1부상, 뭔가 인상이 좀 찌푸리고 있죠.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작년 10월에 강순남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국방장관이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1년도 안 됐는데 이 노광철한테 너 물려줘 이러고는 6개월 동안 행방이 묘연했어요. 근데 이 묘연하던 강순남이가 나타났는데 세상에 장관이었던 사람이 제1부상, 그러니까 뭐 수석 차관급으로 나온 거죠. 이거 뭐 좀 후임 장관 앞에서 차관으로 강등돼 가지고 그 밑에서 뭐 일하는 것 같은데 굳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서 또 관영 매체에 제1부상이라고 알려가지고 나 망신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만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근데 북한 체제에서 설사 그런 불만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김정은 앞에서 인상 찌푸리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면.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강순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아무리 지금 이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장면이 그것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 그대로 공개되는지 저희들도 참 그 속내가 궁금하죠. 북한 매체가 이런 사진을 내보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북한의 노동당 선전선동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전에 검열을 하죠.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활동에 이런 거에 좀 불만스럽게 보이거나 분위기가 안 맞는 거는 걸러낼 텐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 뭔가 이게 앞날을 예고하기 위한 아니면 이런 자들을 좀 응징하거나 책벌해야 된다는 어떤 예고편으로 이런 걸 암시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 12월에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에도 북한 관영 매체에 이런 사진 많이 나왔죠. 김정은 앞에서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장성택 혼자 이렇게 치고 있는 거라든가 또 짝다리를 짚고 있고 심지어 김정은이 간부들이랑 이렇게 모아서 얘기하는데
장성택은 저쪽에서 다른 간부들하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이 나올 때 저희 언론 매체라든가 또 대북 전문가들이 야, 장성택 위험해. 아무래도 위험해.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었죠. 그래서 강순남 제1부상의 이번 이 한 장면, 이것도 앞으로 뭔가 좀 먹구름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정은의 내부 기강 잡기가 공포정치로 이어질까요? 조용원은 어쨌든 2달 만에 지금 건재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정말 심하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간부들의 기강 잡기 차원에서 겁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도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일환이라든가 또 다른 간부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북한의 국가체육위원장이 총리들이 맡던 게 다시 전임 총리 쪽으로 뭐 옮겨가고 권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집권 한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남북 관계라든가 또 국제 관계, 또 북한 내부의 동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스리는 의미에서 또 한 번 공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보기식 처형이나 숙청을 통해 가지고 노동당 내 특히 고위층들의 어떤 기강을 잡으려고 나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체제 내부가 분명히 지금 뭔가 좀 해이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올 들어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용병 파견을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4천억 정도 그 용병 파견 비용으로 받고 있잖아요. 무기 판매라든가 이런 거 외에. 그리고 국제적인 해킹을 통해서 연간 한 8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 그래요. 세계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탈취하는 거에 3분의 1이 지금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고, 김정은이 지금 일론 머스크보다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좀 기분이 좋아질 만도 하고, 북한 체제 내부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로 볼 때도 북한 김정은이가 차단벽을 치고 있지만 한국의 정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말이 아니니까 대북 압박 정책 이런 거 쓰기 어렵죠. 트럼프 1월 20일 날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김정은에게 러브콜 보내고, 러시아도 뭐 북한과 관계가 좋은 편이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웃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웃고 뭐 기분 좋고 이렇게만 다니니까 간부들이 요즘 좀 해이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의 생각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의 후계 체제, 김주애를 어차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주애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런 기반을 닦아주려면 간부들, 이 조직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 조직을 휘어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좀 동요 상황이라든가 체제 내부의 균열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군부라든가 공안기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또 긴장의 고삐를 당기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에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었나요? 김정은이 사실 2011년 12월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으면서 이제 권력을 넘겨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27살짜리 막내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주면서도 불안했기 때문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북한군 대장 계급까지 달아서 후견인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모부가 후견해 주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한 1년여를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부담스러워진 거죠. 왠지 노 간부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복종하기보다는 장성택 쪽에 줄을 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을 반역 혐의로, 간첩죄로 전격 처형을 한 겁니다. 또 그 이후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권력 경쟁자였던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을 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노동당 간부들, 군부 간부들이 더 이상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완전히 휘어잡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고모부나 이복형까지 저렇게 무참히 죽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파리 목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장성택 휘하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군부의 고위 간부들 또 장관급, 차관급 간부들이 평양 외곽의 강권 종합 군관학교 처형장에서 정말 끔찍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고모부 장성택 처형한 뒤에 시신의 목을 잘라가지고 내 집무실에 간부들이 보라고 이렇게 전시해 놨었다. 이 정도로 김정은이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권력 기반을 다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또 한 번 도전받거나 불안해진다. 아니면 후계 체제를 김주애한테 넘기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공포 정치의 칼날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김여정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4월 25일이었어요. 이날이 이제 북한군의 원조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라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김정은이 이날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이 진수식 행사를 남포조선소에서 가졌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1호 아나운서 이춘희가 나서서 이제 이 광경을 중계를 했고요. 구축함 진수식의 모습 북한 TV에 나오고 그 다음에 평소 때는 승용차를 타고 김정은이가 이제 지방을 다니는데 이날은 남포하면은 우리 서울하고 인천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서해안 쪽으로 나가면 이제 이 남포가 있는데 남포 지역에 전용 열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항구에 열차가 도착한 모습인데 근데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내리는 계단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댔는데 트랩을 제일 먼저 내린 게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고 노동당의 최고 간부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내렸어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면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내리죠. 손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 승용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북한 TV에 이 장면이 나오고 바로 좀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김여정이에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자기 아들, 딸, 해군 모자까지 애기한테 씌웠네요. 그래서 남포항을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해서 찾아봤더니 지난해 12월 31일 2025년 신년 축하 행사장인 능라도 5일 경기장에 김여정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타나던 장면. 이번에 또 불과 얼마 만에 다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김여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행사장으로 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김여정이 다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근데 잠시 후에는 김여정이가 이제 아이들은 어디다 뒀는지 또 오빠의 비서관으로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노동당의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조춘용이란 비서를 안내해가지고 오빠가 있는 전용 열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조춘용이가 김정은한테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 딸 주애죠. 네, 이게 영상으로 보면 간부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여정이가 들어가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지금 뭐 조춘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김정은이가 저렇게 잘 됐어? 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례적으로 나오고요. 뒤에 김여정이가 열차 안에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면 김주애하고 김여정의 격이 이제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껴집니다. 오빠의 어떤 후광을 입고는 있지만 결국 후계자 또 백두혈통으로 뭐 이렇게 지금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는 김주애와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미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활동이 좀 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는 김주애를 너무 어린애를 전면에 후계자로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 뭔가 여론이 좀 안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올 들어서 김주애가 한두 번 아빠를 따라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사진으로는 김주애가 나온 게 식별이 되는데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보도로는 김주애가 동행했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모습만 부각시키고 김주애의 어떤 동행 사실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뭐 진수 행사라든가 또 아파트 건설 준공식장 이런 데 김주애가 엄청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여정은 존재감 없이 구석에 밀려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여정의 존재감 없음은 이 진수식 날 저녁에 축하 행사가 열렸거든요. 공연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 김여정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간부들하고 오빠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탄 차량이 등장을 했는데 이 차에서 오빠 김정은과 조카인 주애가 내렸어요. 그런데 김정은과 주애가 이 행사장으로 들어오다가 김정은이 슬쩍 이제 여동생인 김여정하고 조카를 봤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눈웃음이라도 짓거나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탁 돌려요. 돌리면서 이렇게 외면을 하면서 김여정 너 여기 왜 왔니? 뭐 너 왜 왔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지나쳐서 오히려 반대편 쪽에 있는 지금 김여정과 조카가 기다리고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주애랑 걸어가서 딴 집 아이를 지금 아까 그 박정천이랑 같이 내렸던 그 손자랑 반갑게 저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공연장 이제 주석단 헤드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 뒤로 김여정이가 들어와서 뒷좌석에 앉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엄마 리설주가 1년 넘게 모습 감췄는데요. 김주애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설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년 넘게 지금 공개석상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주애의 활동 반경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아빠를 수행하는 어떤 딸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지금 퍼스트레이드로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김여정 고모인 김여정의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주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엄마를 대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북한의 국방상인 노광철이 이제 고축함 진수식을 위해 가지고 이제 도끼로 그 밧줄을 자르는 이제 그 액싱이라는 이런 의식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김주애도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마치 퍼스트레이디가 그 장면을 지켜보듯이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군과 이렇게 사열을 하는 이 자리에서 아빠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들어오고요. 지금 김정은이 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군 간부들 모자를 지금 자기가 이렇게 뺏어가지고 막 쓰면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러는데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 김정은과 김주애가 거의 뭐 대통령과 그 부인 이 정도의 버금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에 올라서도 이렇게 함선 보고를 받는 함장으로부터 받는 자리에서도 김주애가 옆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출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놀라운 건 김주애가 지금 12살 정도 됐는데 아빠 키와 뭐 김정은이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겠지만 폭풍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과거에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군 의장대 사열을 받거나 이런 장면을 그대로 연상을 시켜요.
뭐 사진의 연출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과 거의 키가 같은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3년 전에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장에 아빠를 따라 나섰던 당시 9살짜리 김주혜의 어떤 어린 모습과는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성숙하게 성장한 김주혜의 모습이 눈길이 끄는데요. 이런 것도 의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처음에 김주혜는 화성 17형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장소에 나올 때의 김주혜는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런 아이콘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어가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미래 세대가 더 이상 무력 침략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김주혜를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주혜는 이제 거의 김정은의 어떤 국정 동반자, 뭐 퍼스트레이디 이런 역할을 엄마를 대신하는 이런 성숙한 이미지로 이제 탈바꿈했고, 나머지 미래 세대들은 뭐 노 간부들의 손주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역할을 맡음으로 해서 불과 3년 만에 김주혜의 어떤 후계 권력, 이런 후계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한층 더 공고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후계 수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김정은의 후계 구축이 왜 이렇게 서둘러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나 대북정보당국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나이가 이제 41살이거든요. 1984년생. 앞으로 20년 정도는 본인이 더 통치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적어도 20대가 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조기에 권력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을 감수하고 후계 권력을 내세우냐. 이게 이제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어떤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 후계 체제 구축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대북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이 자기 자식으로 4대 세습을 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김주혜가 유일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후계자로 이렇게 알려져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봤습니다. 근데 지난해 가을부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서 김주혜 말고도 다른 김정은의 자녀들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김정은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적어도 3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1명은 남자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혜 말고 다른 남자아이 또 동생인 뭐 여동생일 수 있겠죠. 두 아이도 함께 후계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주혜가 될 가능성을 한 7, 80% 현재로서는 나머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20,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뭐 후계가 결정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의 마음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겠지만 상당히 김주혜 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일찍 후계 수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무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정보가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한미 정보 당국도 도대체 김정은이 왜 김주혜를 저렇게 내세워서 후계 관련한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이냐?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처음에 김주혜가 등장할 때만 해도 그냥 딸바 보인 김정은이 딸 자랑하려고 나왔나?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설마 저 9살짜리 꼬맹이를 데리고 뭘 할까? 이랬는데 점점 이제 이 아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뭐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 하고 또 백두혈통이라든가 이런 열병식에서 그런 구호를 외치는 거 보면 이게 아마도 틀림없이 부자 세습으로 그 부녀 세습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자기로 넘어온 이 흐름을 보면 백두혈통이라는 자기네 김씨 집안이
결국 북한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기정사실화가 되는 건데, 자기처럼 뒤늦게 아버지가 이제 스트로크로 쓰러진 다음에 후계 수업을 서두르다가 2, 3년 속성가외 받고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권력 27살에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일찌감치 자기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후계 수업을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상 받게 한 다음에 후계 지하로 지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이 아버지인 김정일을 한 20년, 74년에 내정해가지고 94년 김일성 사망 때까지 후계 수업을 받고 결국은 이제 김정일이 권력을 넘겨받았는데, 그런 점을 좀 많이 의식해서 후계 수업의 어떤 완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 안정을 기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도 빨라도 좀 너무 빠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정은이 러우 전쟁 파병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군 파병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11,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지역에 보낸 이후 6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꽁꽁 숨겨왔어요. 북한군 포로가 잡혀서 생생한 증언을 하는데도 북한은 이거를 부인해왔죠. 또 한 가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완전히 바뀐 점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투입될 때만 해도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점령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북한군이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당하는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 이럴 정도로 북한군이 고전을 할 때입니다. 이때 만약에 북한이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나선다면 왜 저렇게 무모한데 방패막이로 보내가지고 저런 비난을 자초하냐, 이런 지적을 북한 안팎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동안에는 공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쿠르스크에서 선전을 하면서 북러 주장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완전히 격퇴가 됐다 그러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거를 좀 부인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선전을 한 거는 틀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푸틴이 마침 자기네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4월 26일 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도움으로 우리가 쿠르스크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같은 날 김정은이가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에 서한을 보내는 형태로 우리 군이 러시아에 가서 아주 선전을 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선 겁니다. 400명 전사상사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정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김정은이 이미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00명의 사망자 또 3,000명의 부상자라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닌데 김정은은 이거를 아주 잘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선전선동의 명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실무자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겠죠. 김정은이 참전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영용한 우리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북러 관계라든가 또 자기네들 말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잘 격퇴했다 이러면서 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북러 관계가 앞으로 더 빛날 거고 우리 북한의 어떤 군의 어떤 명예를 드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양에다가 이 4,000명 전 사상자를 위한 위로의 어떤 공훈탑을 세우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사자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 또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 이제 전 사상자들이 돌아올 경우에, 유해라든가 이런 게 돌아올 경우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것들이 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 물적 또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보상을 해줄 것 같고요. 앞으로 북한 TV라든가 또 주민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선전선동,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열거나 또 부상병 이런 것들을 또 북한이 잘하는 거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고 뭐 자원받은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시켜주고 또 뭐 살림집, 주택을 주고 또 연금을 주고 또 어디 직장에 이렇게 배치해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속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참전 사실을 시인하는 이 과정에서도 푸틴하고 아주 끈끈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시했거든요. 그리고 푸틴 스스로 북한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빼앗겼던 쿠르스크를 탈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쿠르스크라는 이 러시아 지역은 쿠르스크라는 이 지역은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들의 본토를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뺏긴 첫 케이스였어요. 이거를 탈환하지 못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정은이 병력과 포탄을 지원하면서 천군만마가 된 거죠. 이 부분을 뭐 푸틴도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푸틴이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이런 것들을 뭐 초청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가 높아졌었는데요. 5월 9일이 러시아가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전승국으로 자리하게 된 전승절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때 이제 전 세계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시진핑이라든가 또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예견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도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김정은이 참여를 함으로써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러 관계 이거를 전 세계에 좀 과시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김정은이 다자 외교 무대,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는 선 적이 없었거든요. 뭐 푸틴을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고 1대1로 만난 적은 있었지만 다자 정상회담에 섰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과연 뭐 시진핑, 푸틴 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지만 모스크바 방문길이 훨씬 더 탄탄대로가 놓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만류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4월 20일까지 종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한이 넘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약간 자기의 국제적인 리더십 이런 거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말로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대충 협상이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협상이 다 마무리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양쪽이 논의할 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좀 딜레마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젤렌스키를 압박하면서 너 좀 크림반도도 그냥 러시아가 2014년에 가져갔으니까 그거 인정해. 그리고 너희 지금 빼앗긴 땅도 현 상태에서 그냥 러시아한테 좀 대충 내줄 수 없겠니? 안 내주면 너 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에다가 당장 전쟁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푸틴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또 트럼프가 공언했던 것보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젤렌스키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푸틴이 또 그냥 이 상태에서 트럼프의 말만 믿고 그냥 종전 선언을 하거나 젤렌스키와 만나가지고 어떤 종전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좀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젤렌스키가 지금 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보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뭐 이런 다양한 국제적 변수들이 트럼프의 시간표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기 어려운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휴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이전보다 올 초보다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젤렌스키라든가 푸틴 모두 이거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모두 지금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이 상황을 넘어서서 어떤 트럼프, 미국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나 확전을 더 이상 감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국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그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히 이제 북한군이 철군하는 이런 좀 상황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자제하면서 또 일정한 좀 휴전 기간을 제한적으로 일정 기간을 갖고 좀 종국적인 종전을 위해서 양측이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우 종전 이후 한국에는 어떤 역할과 기회가 올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전될 경우 한국 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이제 기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전후 복구 사업에 많은 그 우리의 노하우라든가 건설 이런 기술들, 이런 장비들, 자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건설 시공 능력은 또 세계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의 어떤 전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 원칙을 지켰던 점이 한러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종전과 함께 비교적 빨리 복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던 점, 그리고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오고 어떤 정서적인 또 유대감을 가져왔다는 이런 점에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어떤 우크라이나 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도 요청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가 정말 3년여에 걸친 전쟁을 해서 많은 좀 손실을 입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모두와의 어떤 적절한 그 관계, 균형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수교 이후에 탄탄한 경제 관계, 규모 있는 어떤 교역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후에 양측의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복원은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북한 TV 드라마가 독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이 2년 만에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선보였어요. 우리는 매주 정말 끊임없이 생산되고 공중파 종편, 넷플릭스 이런 곳곳에서 쏟아지지만 북한은 한 2년, 3년 이렇게 한 편이 나올까 말까요.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제가 본 북한 드라마 중에서 엄청 독하게 만들었어요. 백학벌의 새봄 이래가지고 이 백학협동농장이라는 이런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대개 북한의 과거 드라마들이 그랬듯이 이 드라마도 북한 지금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농장원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에 사상교육 받고 밭에서 이런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장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관리원들끼리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그려내기도 하는데 이번 작품은 그런 고리타분함을 넘어가지고
최근에 북한에 불고 있는 어떤 세태 변화, 또 인식의 변화, 생활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중년 남성인데 지금 와이프와 딸이 있는데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 가지고 뭐 와이프는 전화를 하고 있다가 또 아이는 뭐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아빠가 밥상 들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 북한 드라마 보면 그냥 남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옷 위에 양복 콕 벗으면 와이프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늘 뭐 별일 없으셨어? 이러면 야, 배고픈데 밥이나 줘라! 이러면 뭐 밥 차리고 이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북한에서도 이런 가부장적인 또 뭐 양성평등, 여성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좀 드라마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TV 또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영농 이런 농사 짓는 정보를 얻는다든가 우리는 뭐 드라마에 뭐 극한 드라마에 보면 뭐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이것도 이제 이 시래기 그러니까 무 잎사귀를 말린 이걸로 지금 뭐 때리고 이러는 장면인데 지금 막 코피가 흐르고 있죠. 눈이 막 뒤집히고 있고 과거 같으면 이렇게 정갈했던 북한 드라마에서는 등장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에요. 우리 마치 과거의 시트콤에서 막 이렇게 웃기는 장면들 또 막 과장된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출했던 이런 모습이고요. 하여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북한 드라마가 이번에 나온 게 달라졌다 이건데 편성도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일주일에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하던 게 이제는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2편씩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미니 시리즈를 뭐 집중 편성하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본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대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전과 또 달라진 얘기예요. 젊은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중년 부부들끼리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핸드폰이 청춘 남녀들의 어떤 데이트 소통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젊은 여성이 지금 이 벌판에 서서 친구를 남친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러는데 뒤에 이 훈남 남성이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스윗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장면은 우리 TV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 있죠. 왜? 남자친구와 사귀는데 그 집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은밀히 찾아와서 돈봉투 툭 던지면서 우리 아들과 헤어져 줘요. 이런 장면이 그대로 북한 TV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도 좀 센 아줌마 같죠? 이 자기 아들과 사귀는 이 여성을 찾아와서 헤어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하고 우리 집은 격이 안 맞잖니? 우리 아들놈이 좀 이 정신이 한쪽에 쏠리는 놈이라서 지금 정신없이 너한테 빠져드는 것 같으니 내가 아들은 못 말리겠으니 처녀 쪽에서 돌아서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나타난다는 거는 일단 좀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아들 녀석이 좀 들떨어진 것 같아요. 만날 여자친구 세워두고는 엄마가 지금 가로채서 나온 겁니다. 예,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바람 세찬 들판에서 일한다. 여기서 벌써 이제 깎고 내려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스위트한 이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이제 돌변을 합니다. 니들만 좋아서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 맘에 안 든다는 얘기죠. 네, 내 자식만 귀하죠.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너 이렇게 처신하지 마라 하고 마지막 펀치를 날리고 사라집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벤츠 정도 기사 딸린 벤츠 정도 타고 와야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북한에서 운전수가 있는 승합차를 타고 저렇게 나타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북한에선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가 없고요. 저렇게 다 이제 기관에 이렇게 등록해 놓고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청춘 남녀들 사이에 어떤 뭐 플러팅 아니면 뭐 대시하는 이런 것들도 나와요. 지금 이 젊은 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을 탁 가로막더니 난 동무가 대번에 마음에 들더구만 하고 이제 직진을 하는데 역시 이제 이 친구 마음에 별로 안 들었나 봐요. 대체로 처음엔 그렇게 걸치더만요. 비켜요. 이러는데 이 남성, 북한 남성이죠. 꼭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또 뒤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부간의 애정을 그리는 장면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이렇게 포옹을 하고 갑자기 이제 아이가 떠올랐죠? 예, 밥 먹고 일찍 재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뭐 뒤에 그 뭐 로맨스나 이런 게 등장하는 건 아니고 북한 드라마답게 자, 이제 그랬으니까 우리 이삿짐 쌉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다정한 장면들이 북한 TV에 등장하는 것만도 예전과 이제 큰 변화고요. 이런 갈등 장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저런 얘기 들으면 섬뜩하죠. 네, 2, 3년만 시골 내려갔다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들통이 났습니다. 극 중에서 이 여성분은 이제 의사로 나와요. 이제 제일 남이나 북이나 저도 이제 방북 취재를 하거나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기자들이나 그쪽에 안내원으로 나온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장 공통점은 자녀 교육 문제예요. 그거 고민은 뭐 남북이 다르지 않은데 이번 드라마에는 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골로 가면은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또 부부간에 갈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보다 농촌의 학교가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이는 여기다 놓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학교라 그러지만 이게 그 고등중학교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고교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아이를 시골로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볼 때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도농 간의 그런 학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들의 선호도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오랜만에 만든 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된 세태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 그런 고리타분한 드라마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부터는 80년대, 90년대 만들어 놨던 드라마나 영화를 매일 재방송만 했거든요. 뭐 도시처녀 시집와요 이런 드라마는 유명한 드라마인데 서울의 평양에 있는 젊은 처녀가 시골로 이제 시집가서 뭐 농촌 진출을 한다. 이런 계몽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사상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넌덜머리를 내게 됐고 그게 결국은 젊은 신세대들이 한국의 드라마 영화에 빠지게 된 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은이가 한류 드라마 영화에 대한 금지 또 강한 단속 이런 방침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야 우리도 뭔가 좀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좀 판단이 백학벌의 새봄 이 드라마 제작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그 드라마의 변신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좀 TV 앞에 다시 앉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몽적인 또 농촌 협동 농장의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주민들이 농촌에도 좀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계몽적인 내용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이런 요소들을 좀 가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미 한류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젊은 층 또 북한 주민들을 다시 되돌려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한반도 주변 정세라든가 남북 관계 또 뭐 국제 정세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뭔지 그 속에서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높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님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